네, 안녕하세요. 사고책방에서 28번째로 진행하게 될 책은 직장학교, 이제는 호기심이 새로운 학벌이다입니다. 이 책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임정욱 센터장님이 기술한 출판사로 책이 시작되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이 책에서 이제는 호기심이 학벌이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책의 저자 박이현님의 말대로 혁신 경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민첩한 배움이고 그 근간은 세상사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그 호기심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습관이 새로운 학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박이현 저자는 인터넷에서 개똥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카카오톡 그 다음 스토리볼에 개똥이가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런 칼럼을 연재해서 전 세계 30개 나라의 직장인들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소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블로그 직장학교를 운영하며 직장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연 먼저인가? 이 간단한 질문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어요. 기업, 언론, 정치, 교육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자주 하죠. 우린 그런 것을 보통 그런 것을 자주 하고 우리는 자주 듣곤 그렇습니다. 근데 이는 그와 반대로 오랫동안 사람을 등한시해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람보다 돈, 권력, 성공, 성적, 학벌 같은 것들이 우선시 되어 왔다는 뜻이죠. 윤리적으로 사람은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답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가능한 숙제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세대와 세대, 신념과 미래, 인간과 물질, 역사와 진보 간의 충돌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변화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워요. 네, 더더욱 그렇죠. 자, 이 책은 결국 새로운 직장에 대한 생각이에요. 직업과 직장의 의미, 경쟁의 의미, 시대가 새롭게 요구하는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배우자고 제시를 하는데요. 자, 이제는 직장에 대한 개념을 달리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고생해서 얻은 학벌의 전리품이 아니라 능력과 보상의 교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비전이 당장 다음 달 매출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가에 있어야 된다고 해요. 직원은 그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자신의 노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몰두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 기성세대부터 2015년 현재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틀은 바로 비교예요. 그런데 비교라는 틀에 기초한 교육으로 배우고 자란 기성세대에게 남과의 비교가 고통스러운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까요? 기성세대가 비교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는 우리 세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얄팍합니다. 50대 이상의 세대에겐 항상 어제보다는 내일이 나았기 때문이에요. 세계사에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의 시절에 청춘을 보낸 그들이 받은 비교 스트레스는 더 나은 내일이 가져다주는 금전적 보상으로 충분히 덮어지곤 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사람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30대 이하의 젊은 계층이에요. 지금의 20, 30대에겐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30대 이전에 취직하면 처음에는 꿈을 이룬 것 같지만 40대가 되기 무섭게 명예퇴직이 기다립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전세비와 사교육비에 월급이 휘청거리니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추가로 자기 개발을 해봤자 직장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현실은 이리도 삭막한데 삶의 기준은 높아져 버렸죠. 해외여행과 여자차는 과거에는 사치였으나 요즘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자연스러운 소비라고 여겨요. 결국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또 다른 강요인 것이죠. 과잉학력은 한국 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지난 6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한국 경제의 방정식은 이러해요. 생산업은 서비스업보다, 수출은 내수보다, 낮은 납품가는 제품의 부가가치보다, 매출 외형은 순이익보다 늘 도덕적 우위에 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잉학력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와 기업이 아직까지는 전적으로 공장경제형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셈이에요. 슬프게도 한국의 현실에서 여전히 직장인의 성공 방정식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개발이 아니라 새벽별을 보며 출근하고 달을 보며 퇴근하는 것이에요. 자기개발과 힐링,
이 대립은 세계적 충돌이에요. 직장인의 성공과 개인의 행복이 한계점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립의 해결을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제3의 길은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공장 경제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창의력 없는 개인, 기업, 국가에겐 더더구나 미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마크 앤더슨의 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가라는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정유업, 금융업, 의료업, 교육, 군수업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세계 경제 단위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에 국경이 없어지니 승자 독식 시절이 되어요. 단일 경제에서의 생존 경쟁이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도 세계 경쟁 중입니다. 선진국 사이의 인재 유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공정 자동화와 단순 행정 업무의 컴퓨터에 의한 대체는 점차 중산층의 직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키워드는 생존이에요. 힐링도 자기개발도 아닙니다. 생존이 제3의 길이에요. 공장 경제 시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뒤바뀐 세상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생존을 위협해요. 세상은 혁신 경제 시대로 변했는데도 한국 기업은 여전히 공장 경제 시절 제조업체 마인드로 뒤처진 기술 발전을 메우기 위해 노동 강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세계화를 더 발전시키고 지식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려 노력하지 않아요. 기업 순이익이 중요하지 않고 표면에 드러나는 매출 크기만 중요하니 몸집이 크면 무조건 좋다는 대마불사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창조 경제를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니 애꿎은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사람이 돼! 라고 윽박을 지르죠. 조직 안에서 한 명의 직원은 여전히 일개 부품일 뿐이라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개인은 어떨까요? 아직도 직장인은 위계의 질서 조직에서 부품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 시장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입사시험을 통과하고 토익 점수를 높이고 승진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월급은 요지부동의 전리품이라 착각을 하는 거죠. 개인이 실제로 생산해내는 결과물의 경제적 가치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개인은 산업경제의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고시문화죠. 시험으로 사람의 능력을 재단해놓고 거대한 공장 경제의 부품으로 끼워 맞춰요. 한 번 끼워 맞춰진 직업은 영원합니다. 시절이 뒤바뀌었는데도 살아간 방법은 그대로니 우리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단일화되었다는 말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비엔나미스나 같은 경제권에서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약 10년에서 2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인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국적 기업, 중국 기업, 할 것 없이 내수 시장의 폭발이라는 큰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그 덕분에 인재 유치 경쟁이 심했어요. 요새 다국적 기업은 단순 회계 업무를 비싼 임금의 선진국에서 빼내 저렴한 임금의 동유럽이나 중국 등지로 옮겼습니다. 예전에는 업무 비용을 신청하려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재무팀에 서류를 제출했죠. 이제는 그 서류가 중국의 공동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도쿄, 싱가포르, 홍콩에 있는 재무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IT 지원 부서의 국제화는 더 일찍 시작되었고요. 물류 업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많은 직종이 사라져갔어요. 이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실로 국제적인 전면전입니다. 세계대전이죠. 한 사무실, 한 기업, 한 국가 차원에 머무르지 않아요. 임원급 주재원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경쟁은 더더욱 심화될 것이에요. 도대체 지금 직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 기업들은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줄 필요도 그럴 의무도 없을까요? 박이현 저자는 그럴 의무는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미국 기업의 의무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지 특정 국가에서 대규모 고용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본에는 국적이 없어졌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 거래회사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19일 미국 증시에 상장되었어요. 미국 자본을 유치한단 말이죠. 그런데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 중 하나인 최대 주주 중 하나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주인이죠? 한편 소프트뱅크는 야후재팬의 주인이에요. 미국 야후의 라이선스 비용을 내면서 그 브랜드를 쓰는데 정작 검색 엔진은 구글을 사용해요. 소프트뱅크는 2013년 미국의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스프린트를 인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은 소프트뱅크가 버는 돈의 국적은 과연 어디게요? 뭐 꼭 대답하실 필요 없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한국 경제가 한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한국 기업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 아닌 진짜 오산이에요. 한국은 무역 부문에서 세계 7위로 세계와의 연결이 활발합니다. 40년 넘게 공장 경제가 치열한 노력을 한 끝에 이루어내는 무역 대국의 결과입니다. 2000년대까지는 그 연결의 힘으로 직장인이 그럭저럭 먹고 살았지만 최근에는 탈동조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 비교를 보면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임금은 2.3% 하락한 반면 노동 생산성은 9.8% 상승했습니다. 임금은 줄고 기업의 수익률은 좋아졌죠. 한국의 많은 기업이 이미 생산 기지와 판매망을 전 세계로 다변화했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어도 굳이 한국 안에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국가의 성공이나 기업의 성공이 더 이상 개인의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시절이 되었어요. 자, 산업혁명 이후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었던 기계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점점 중산층의 직업이라 여겼던 많은 직무들, 특히 단순 행정 업무와 같은 일감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이 반격의 주인공은 생각하는 로봇입니다. 기계는 잠을 자지 않고 피곤해서 실수를 하지도 않아요. 기업이 사람과 기계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호할지는 뻔합니다.